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보통 추분이 지나고 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체감 기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가을이 깊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 전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9월 2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유튜브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 신문들이 주목한 주요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잠재적 후보였던 김태우 전 구청장의 평판을 주변에 문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당내에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여를 두고 반대가 많았지만은 국민의힘은 결국 후보를 내고 김태우 씨를 최종 낙점했지요. 김건희가 새 평을 수집한 시점이 바로 당이 참여를 공식화하기 전날이어서 윤석열 부부가 후보 지원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앞서 김태우를 사면하면서 사면권 남용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 증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세평 조회를 넘어서 공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중기 특검 수사가 그 진상을 규명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탄핵 정국 속에 물러난 군경 출신 인사들 어디로 갔을까요? 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군인은 20명, 경찰은 28명. 이 가운데 무려 40명이 대기업이나 로펌 같은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행은 단 5명뿐이었습니다. 특히 한화그룹 계열사로만 4명이 또 일부는 국내 대형 로펌에 입사했습니다. 계엄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던 대통령실 출신 인사 역시 대형 로펌으로 갔지요. 전문가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공직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이 곧바로 사적 이익으로 이어질 경우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라며 제도 점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점포를 단순 유통 매장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용 부지로 보고 인수대금을 갚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3년 동안 보유 부동산을 팔아 대출 절반을 상환했고 일부 점포는 직접 재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 1호점인 대구점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바꿔 1억 1,000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예상한 내부 문건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폐점 이후로 코로나 불황 탓으로 돌렸지요. 최근 폐점이 예고된 15개 점포 중에 절반은 이미 4년 전 예상 분양가까지 책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리한 부동산 개발로 수많은 노동자 일자리가 사라지고 도심 매장은 흉물로 방치되는 현실. 홈플러스 사태는 기업 경영이 아닌 사모펀드의 탐욕이 낳은 결과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관악구 반지하 침수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요.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퇴출을 외치며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 2년 동안 실제 변화는 초라했습니다. 국회 국토위 민주당 복귀왕 의원에 따르면 반지하에서 공공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LH와 SH가 사들여 저렴하게 제공하는 매입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는 단 0.3%, 서울 관악구에서는 2년 동안 고작 3가구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은 전세 임대에 치중됐지만 낮은 보증금 한도 탓에 월세를 얹어내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집을 다시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입 임대 물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며 취약계층이 사람다운 집에 살 수 있도록 신축 매입 임대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오세훈 한강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무튼 이 지경이 됐네요. 왜? 한강에서 살라고 보트피플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세이돈이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한국과는 상대할 일이 없다라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는 절대로 없다라며 핵무력 고수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두되 우선 핵 생산 동결만으로도 이익이 있다라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가올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요. 우리 정부는 미북 간 대화 환경 조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북핵은 우리의 문제인데 주도권이 미국과 북한에게만 쏠리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우려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상 오늘 아침 신문들이 주목한 뉴스 살펴봤습니다. 아침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관심을 뒀을까요? TV 뉴스 리뷰 함께합니다.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오늘 새벽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랑 명품 가방 전달했다는 것도 보고를 못 받으셨던 거예요?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받습니다. 것 자체도 북한의 핵무기 생산 중단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의 시작점으로 제시했던 이재명 대통령. BBC와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은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현실적 대안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매해 15기에서 20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지만 이전의 비핵화 협상은 모두 실패했다는 겁니다. 완전한 최종 목표를 위해서 성과 없는 시도를 계속할 거냐, 아니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그 목표를 이뤄낼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 임시적 조치로 북핵 동결에 합의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합의를 문서화하지 못한 건 투자 집행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안전장치도 없이 현금으로 진행하게 되면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한국이 연간 외환 시장에서 조달 가능한 달러의 규모가 200억에서 300억 달러뿐인 터라 미국 정부에게서 원화와 달러의 무제한 맞교환을 사전에 보장받아둬야만 3,500억 달러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조희대 회동설을 제기한 여당으로부터 거취 공격을 받았던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 행사인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서 현재의 논란에 대한 입장으로도 읽힐 수 있는 개회사를 발표했습니다. 법은 권력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성급해 보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비판과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현 재판부의 더딘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가 모두 나오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세종대왕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만한 궤변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대왕이 꿈꿨던 민본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이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까지 의결했습니다.